아저씨, 죄송한데 나이가 좀 젊은 사람으로 할게요. 번호표 213번을 받은 순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일을 못하겠구나. 새벽같이 일어나 남구로역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참 허무했어요. 저는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조명 일을 했습니다. 무거운 장비를 들고 스튜디오를 오가며 사람들을 비췄죠. 퇴직할 때 받은 돈으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만에 절반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대출까지 받았고 무릎은 망가졌고 일당은 계속 떨어졌어요. 오랜 시간 사람들을 비추던 조명이 이젠 나를 비추지 못하네요.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제 이름은 손영만입니다. 올해 65이고요. 30년 넘게 방송사에서 조명 일을 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31살 때부터 60을 넘긴 나이까지 계속 그 일을 했어요. 처음 시작은 정말 우연이었습니다. 20살 되던 해 동네 형님 소개로 방송국에 들어갔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꿨어요. 처음엔 장비 정리 보조였습니다. 케이블 말고 조명 스탠드 옮기고 촬영 끝나면 세트 철거하는 일들이 제 하루였죠. 하루 12시간도 넘게 일했지만 그 시절 임금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누구보다 빠르게 배우고 싶었습니다. 어떤 조명이 어느 각도로 비춰야 화면이 살아나는지, 어떤 날씨에 어떤 장비를 써야 안전한지 혼자서도 익혀갔어요. 선배들이 저를 봤을 때 야, 손영만, 이 녀석 괜찮은데? 그렇게 말해줄 때가 제일 뿌듯했습니다. 몇 년 지나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갈 기회가 왔어요. 1980년대 중반쯤이었는데 회사에서 저를 불러서 손영만 씨, 이제 정식으로 우리 팀에 들어올 생각 있어요. 그렇게 물었습니다.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어요. 네, 하겠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일이 30년이 넘게 이어졌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아침 6시에 출근해서 저녁 7시에 퇴근하는데 몸이 너무 피곤했거든요. 무거운 장비 나르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조명 각도 조절하고 손에 물집이 잡히고 허리가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어요. 일을 제대로 배워야 했으니까요. 선배들이 하나하나 알려줬습니다. 스포트라이트는 언제 쓰고 할로겐은 어떻게 세팅하고 LED는 색온도를 어떻게 맞추는지 배웠어요. 처음엔 장비 이름도 헷갈렸는데 몇 개월 지나니까 눈 감고도 찾을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첫 월급은 많지 않았어요. 그래도 부모님 용돈 드리고 월세 내고 나머지로 생활했습니다. 넉넉하진 않았지만 굶지는 않았죠. 1년쯤 지나니까 일이 손에 익더라고요. 2년 차부터는 혼자서도 조명 세팅하고 장비 점검하는 게 가능했습니다. 선배들도 저를 믿어줬어요. 손영만한테 맡기면 문제없어.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으쓱했습니다. 월급도 조금씩 올라서 3년 차엔 꽤 괜찮은 돈을 받았어요. 1990년대 들어서면서 방송이 정말 많아졌습니다. 뉴스부터 시작해서 예능 프로그램, 드라마 음악 방송까지 스튜디오가 늘 바빴어요. 저희 팀도 정신없이 일했습니다. 한 프로그램 촬영이 끝나면 바로 다음 프로그램 세팅 들어가야 했거든요. 조명 감독님이 자주 그러셨어요. 손영만 씨, 스탠드 좀 더 가져와봐. 손 씨, 점심 먹고 바로 스튜디오비로 와. 현장은 늘 시끄럽고 분주했습니다. 그만큼 일이 많았다는 뜻이죠. 저는 조명팀 중간에서 필요한 장비들을 챙기고 부족한 부품이 있으면 바로 발주했어요. 일은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1990년대 중반쯤엔 제가 선임급이 됐습니다. 그때부터는 신입 직원들 교육도 시키고 장비 구매 승인도 하고 현장 전체 조명 상황을 파악하는 역할이었죠. 월급도 제법 올랐고요. 그때 그 돈이면 정말 괜찮았어요. 그해 가을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동네 친구 소개로 만났는데 성격이 참 차분하고 알뜰했어요. 결혼하고 나서 1년 뒤에 큰아들 성호가 태어났고 3년 뒤에 작은 딸 지영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들이 태어나니까 책임감이 더 생기더라고요. 이제 가장이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저는 더욱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현장에 문제가 생기면 새벽이든 밤이든 달려갔어요. 장비가 부족하면 직접 가서 가져오고 고장난 조명이 있으면 밤새워서라도 고쳤습니다. 그렇게 일하다 보니 회사에서도 저를 믿어줬어요. 2000년대 초반이 기억납니다. 한창 바쁘던 시기였어요. 그때는 프로그램마다 조명이 부족해서 난리였습니다. 생방송도 많고 특집 프로그램도 많았거든요. 조명 감독님이 저한테 자주 그러셨습니다. 손영만 씨, 사람 좀 더 불러와. 이 속도로는 촬영 못 끝내. 그만큼 일감이 넘쳐났다는 뜻이었죠. 2000년대 중반쯤엔 월급이 꽤 올랐습니다. 거기에 상여금도 1년에 몇백만 원씩 받았어요. 내 식구가 살기에 충분한 돈이었죠. 큰아들 성호는 그때 중학생이었고 작은 딸 지영이는 초등학생이었습니다. 학원비 보내고 생활비 쓰고 해도 매달 조금씩은 저축할 수 있었어요. 아내가 그때 이렇게 말했던 게 기억나요? 여보, 당신 덕분에 우리 애들 걱정 없이 키울 수 있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뿌듯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새벽같이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는 게 힘들긴 했지만 가족을 위해서라면 참을 수 있었어요. 2010년대에 들어서도 방송은 계속 바빴습니다. 케이블 방송이 늘어나면서 일감은 오히려 더 많아졌어요. 저는 계속 조명팀 선임으로 일했습니다. 2010년대 중반쯤엔 큰아들 성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광고회사 디자이너로 취직했습니다. 작은 딸 지영이는 대학교 4학년이었고요. 저는 그때 정말 안정감을 느꼈습니다. 아이들도 다 컸고 제 직장도 안정적이고 월급도 괜찮았으니까요. 앞으로 몇 년만 더 일하면 퇴직인데 퇴직금 받고 여유롭게 살 수 있겠다 싶었어요. 2010년대 후반에 작은 딸 지영이도 취직했습니다. 방송국 조연출이었는데 제가 일하던 곳이랑 같은 업계라 뿌듯했어요. 아내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애들 다 컸네. 이제 우리 노후나 준비하자. 저도 그 생각에 동의했어요. 그래서 그 무렵부터는 매달 저축을 조금 더 늘렸습니다. 몇 년만 꾸준히 모으면 퇴직금이랑 합쳐서 꽤 괜찮은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2019년쯤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제작비가 줄어들면서 인력도 줄어들더라고요. 회사에서 구조조정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젊은 직원 몇 명이 명예퇴직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60살이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조금 불안했어요. 나도 곧 나가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회사에서는 저한테 따로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일했으니까 함부로 자르기도 어려웠을 거예요. 2020년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신규 프로그램이 거의 없었어요. 기존 프로그램만 마무리하는 수준이었죠. 그해 여름쯤 조명 감독님이 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손영만 씨 수고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프로그램이 많이 줄어서 손씨 정도면 퇴직금도 많이 받을 테니 이번에 정리하는 게 어떨까요? 사실 예상했던 말이었어요. 저도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현장이 줄어드는데 제가 계속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알겠습니다. 몇 달 안에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서운한 마음도 있었지만 30년 넘게 일했으니 이제 쉴 때도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해 가을쯤 제 마지막 근무일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줬어요. 오랫동안 같이 일했던 분들이 한마디씩 했습니다. 손영만 씨 고생 많았어요. 이제 편하게 쉬세요. 30년 넘게 한 회사 다닌 사람. 요즘 드물어요. 정말 대단해요. 그 말들을 듣는데 왠지 모르게 뭉클했어요. 3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지나간 것 같았습니다. 20살 초반에 시작해서 60을 넘긴 나이까지 제 직장 생활이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퇴직금 정산은 몇 주 뒤에 받았어요. 꽤 큰 돈이었습니다. 거기에 개인연금까지 합치면 제법 괜찮은 금액이었죠.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기분이 묘했습니다. 30년 넘는 노동이 이 숫자로 정리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 돈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절반쯤은 예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로 몇 년만 버티면 국민연금도 받으니까 문제 없을 거라고 믿었죠. 그게 제 첫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퇴직하고 처음 몇 달은 정말 좋았습니다.
그해 가을부터 다음 해봄까지는 그야말로 꿈같은 시간이었어요. 아침에 알람 소리 듣지 않고 일어나는 게 얼마나 좋던지 30년 넘게 새벽 5시 반에 일어나는 게 몸에 배었는데 이제는 7시, 8시까지 자도 되니까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 먹고 나서 동네 한 바퀴 걷고 경로당 가서 친구들이랑 화투도 치고 점심 먹고 낮잠도 자고 저녁엔 아내랑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참 여유로웠어요. 아내도 좋아했습니다. 여보, 이제 좀 사는 것 같네. 30년 넘게 새벽같이 나가고 밤늦게 들어오고 했잖아. 맞는 말이었어요. 현장 일할 땐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7시, 8시에 들어오는 게 일상이었으니까요. 주말에도 급한 일 있으면 스튜디오 나갔고요. 이제야 진짜 쉬는구나 싶었습니다. 퇴직금은 정확히 1억 9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한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한 대가였죠. 거기에 개인연금으로 따로 모아둔 게 조금 있었어요. 통장에 그 돈이 들어왔을 때 아내랑 둘이 앉아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보, 이 돈 어떻게 할까요? 일단 반은 예금으로 묶어두자. 그럼 이자라도 나올 거 아니야. 그래, 나머지로 몇 년만 버티면 국민연금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저희는 그렇게 결정했어요. 1억 원은 정기예금으로 묶었습니다. 3년 만기의 금리가 그때 괜찮았으니까 1년에 이자만 꽤 나왔어요. 한 달로 치면 20만 원 정도였죠. 나머지 9천만 원으로 생활하면 됐습니다. 한 달 생활비를 150만 원 정도로 잡으면 1년에 1,800만 원이니까 5년은 버틸 수 있었어요. 국민연금은 65살부터 받으니까 4년만 버티면 됐고요. 계산상으로는 완벽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정말 그대로 흘러갔어요. 한 달에 14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쓰면서 여유롭게 지냈습니다. 식비 60만 원, 관리비 12만 원, 통신비 7만 원, 용돈 30만 원, 병원비 20만 원, 기타 잡비 20만 원 정도였죠. 딱 계획한 대로였습니다. 아내도 만족스러워 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편하게 살 수 있겠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봄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비가 생각보다 많이 들더라고요. 무릎이 안 좋아서 정형외과를 다녔는데 한 달에 20만 원으론 부족했어요. 물리치료도 받아야 하고 약도 타야 하고 가끔은 주사도 맞아야 했거든요. 한 달에 30만 원에서 40만 원씩 나갔습니다. 거기다 아내도 치과 치료를 시작했어요. 임플란트를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한 개에 100만 원이 넘었는데 3개를 해야 했습니다. 총 360만 원이었는데 할부로 나눠서 한 달에 60만 원씩 6개월 동안 냈어요. 그러다 보니 한 달 지출이 200만 원을 넘기 시작했습니다. 5월엔 220만 원, 6월엔 240만 원이 나갔어요. 계획했던 150만 원보다 훨씬 많았죠. 저는 조금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쯤 통장을 확인해 보니 예금 제외하고 남은 돈이 7,500만 원 정도였어요. 6개월 만에 1,500만 원이 빠져나간 겁니다. 이 속도면 4년을 못 버티겠더라고요. 3년이면 바닥날 계산이었습니다.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좀 아껴야 할 것 같아. 생각보다 돈이 빨리 나가네.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병원은 다녀야지. 무릎 안 좋은데. 어떻게, 내 치과 치료도 미룰 수 없고 맞는 말이었어요. 병원을 안 다닐 수도 없고 먹는 것도 줄일 수 없고 그렇다고 아무것도 안 하고 살 수도 없었습니다. 그때 경로당에서 만난 경선이 형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경선이 형은 나이가 저보다 1살 많은 66이었는데 건설 현장 일을 하고 계셨어요. 영만아, 요즘 사람이 없어. 일당이 18만 원 넘게 줘. 너같이 경험 있는 사람은 금방 불러. 형님 진짜예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요즘 현장이 다시 살아났대. 젊은 애들은 안 하려고 하니까 나이 좀 있어도 경력자면 다 받아줘. 그 말을 듣는데 귀가 솔깃했어요. 한 달에 20일 일해도 360만 원인데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60만 원이 남는 거잖아요. 그럼 예금 안 건드리고도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동네 식당 아저씨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요즘 현장이 다시 살아났대요. 사람 못 구한다더라니까 일당도 올랐다던데.
저는 집에 와서 인터넷으로 일용직 구인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정말 있더라고요. 경력자 우대 일당. 20만 원 가능. 본인 등본만 있으면 바로 투입. 이런 문구가 넘쳐났습니다. 저는 점점 마음이 기울었어요. 아직 몸도 건강한데 조금만 더 벌어두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아내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다시 일 좀 해볼까 생각 중인데.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갑자기 왜? 퇴직했잖아. 이제 좀 쉬어도 되는데. 돈이 생각보다 빨리 나가서 이 속도면 3년이면 바닥나. 조금만 더 벌어두면 좋을 것 같아. 무릎 괜찮겠어? 병원 다니고 있는데 허리도 안 좋다면서. 괜찮아. 30년 넘게 현장에서 일했으니까 사람들도 알아줄 거야. 힘든 일 말고 가벼운 일만 하면 돼. 장비 정리하고 자재 챙기는 일 정도는 할 수 있어. 사실 그때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30년 넘는 경력자니까. 현장 사람들이 알아줄 거라고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무거운 거 들거나 철근 묶는 일은 안 해도 될 거라고 생각했죠. 아내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봐. 근데 무리하지는 마. 5년만 더 벌어보자. 애들 결혼도 해야 하고. 그래야 우리도 노후가 편하지. 알았어. 몸 상하면 바로 그만둘게. 저는 결심했습니다. 퇴직금 중 1억 원은 그대로 예금으로 묶어두고 나머지로 생활하면서 다시 현장으로 돌아가기로요. 그해 가을 초 저는 남구로역 인력시장에 처음 나갔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62이었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준비했습니다. 오랜만에 작업복을 입으니까 기분이 묘했어요. 30년 넘게 입었던 옷인데 퇴직하고 거의 1년 만에 다시 입는 거니까요. 남구로역 부근에 도착하니 이미 150명 정도가 모여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사람이 많더라고요. 나이대도 다양했어요. 50대, 60대가 주로 많았고 40대도 몇 명 보였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니까 차량 3대가 왔어요. 현장 팀장님들이 내려서 사람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중 한 분이 저를 보더니 손짓을 했어요. 아저씨, 자재 정리할 수 있어요? 네, 30년 넘게 했습니다. 제가 대답했습니다. 그럼 타세요. 첫날부터 일감을 얻었습니다. 차에 타니까 10명 정도 더 타더라고요. 다들 저처럼 일용직으로 보였어요. 현장까지는 40분 정도 걸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해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자재 정리하고 공구 챙기고 철근 옮기는 일이었어요. 예전에 하던 일이랑 비슷했습니다. 무거운 건 젊은 사람들이 하고 저는 가벼운 것만 했어요. 일은 오후 5시에 끝났습니다. 팀장님이 봉투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수고했어요. 17만 원입니다. 17만 원을 손에 쥐니까 기분이 좋았어요. 하루 일하고 이만큼 받으면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집에 와서 아내한테 돈을 보여줬어요. 여보, 첫날 17만 원 벌었어. 아내도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다행이네. 근데 무리하지는 마. 그달 한 달 동안 저는 18일 일했습니다. 일당 17만 원씩 계산하면 306만 원이에요. 점심값 빼면 295만 원 정도 손에 쥐었죠. 한 달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95만 원이 남았습니다.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 정도면 할 만하다. 예금 안 건드리고도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다음 달에도 비슷했어요. 20일 일해서 340만 원 벌었습니다. 그 다음 달엔 19일 했고요. 석 달 동안 꾸준히 일하니까 통장 잔고도 조금씩 늘어났어요. 예금 제외하고 8천만 원까지 회복됐습니다. 더 좋았던 건 일당이 계속 오른다는 거였습니다. 퇴직하고 1년쯤 됐을 때엔 일당이 18만 원으로 올랐어요. 주변 형님들 말로는 앞으로 더 오를 거라고 하더라고요. 영만아, 내년엔 20만 원도 가능할 거야. 요즘 건설 경기가 좋아지고 있어. 경선이 형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일거리가 많았거든요. 새로 짓는 아파트도 많고 재건축 현장도 많았습니다. 저는 드디어 다시 뭔가 할 수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거의 1년 동안 무기력하게 보냈는데 이제 다시 일을 하니까 살아있는 기분이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했지만 하루 일하고 돈을 받는 그 순간만큼은 뿌듯했습니다. 아내도 안심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 요즘 표정이 좋아졌어.
일하는 게 맞나 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직 건강하고 일할 수 있고 돈도 벌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해볼 만하다고 믿었습니다. 그게 제 두 번째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해 1월부터는 일당이 정말 18만 원으로 올랐어요. 새해가 시작되면서 현장이 더 바빠졌거든요. 겨울 동안 멈췄던 공사들이 다시 시작되고 신규 현장도 많이 생겼습니다. 저는 한 달에 22일 정도 일했어요. 18만 원씩 계산하면 396만 원입니다. 점심값 15만 원 정도 빼면 380만 원 정도 손에 쥐었죠. 생활비 200만 원 쓰고도 1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아내가 정말 기뻐했어요. 여보, 이 정도면 1년에 2천만 원 넘게 모을 수 있겠는데? 맞는 말이었어요. 한 달에 180만 원씩 모으면 1년이면 2,100만 원 이상이었습니다. 저는 그 돈을 따로 통장에 모았어요. 5년만 이렇게 하면 1억 원을 더 모을 수 있었습니다. 2월에도 좋았어요. 21일 일해서 360만 원 벌었고 3월엔 22일 일했습니다. 겨울이 끝나고 봄이 오면서 현장이 더 바빠졌거든요. 날씨가 좋으니까 공사 진행이 빨라졌어요. 더 좋았던 건 현장 사람들이 저를 알아봐 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처음엔 그냥 일용직 중 한 명이었는데 몇 달 나가다 보니까 팀장님들이 제 얼굴을 기억하더라고요. 아, 손 반장님 오늘도 나오셨어요. 네, 부르시면 언제든 나옵니다. 오늘은 자재창 담당 좀 부탁해요. 경력 자시니까 맡겨도 되죠? 네, 걱정 마세요. 그렇게 자재창 담당을 맡게 되면서 일이 훨씬 편해졌습니다. 철근 묶는 것처럼 힘든 일 대신 공구 정리하고 자재 체크하고 장비 세팅하는 일을 했어요. 30년 넘게 해온 일이니까 눈 감고도 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날은 팀장님이 이렇게 말하기도 했어요. 손 반장님, 안전관리 보조 좀 부탁드려요. 신입들한테 안전교육도 좀 시켜주시고. 그럴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30년 넘는 경력이 인정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젊은 직원들한테 안전모 제대로 쓰는 법, 안전벨트 착용법, 위험한 구역 표시 같은 걸 알려줬어요. 한 번은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친구가 제게 물었습니다. 형님, 이 일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넘게 했어. 내 나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와, 대단하시네요. 저는 이제 시작인데 힘들어 죽겠어요. 처음엔 다 그래, 익숙해지면 괜찮아. 그런 대화를 나누면서 저는 제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퇴직했어도 여전히 현장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5월쯤엔 일당이 또 올랐습니다. 19만 원이 됐어요. 현장마다 사람이 부족해서 일당을 올려주지 않으면 사람을 못 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요즘 젊은 애들은 현장 일 안 하려고 해요. 배달이나 택배가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팀장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기회였죠. 젊은 사람들이 안 하니까 나이 많아도 일할 수 있는 거니까요. 6월엔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 달에 400만 원 넘게 버니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아내도 좋아했어요. 여보, 나중에 우리 여행도 가자. 제주도나 부산 쪽으로. 그래, 65살 되면 연금도 받으니까 그때 가자. 저희는 작은 꿈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여행도 가고 손주 생기면 용돈도 주고 나중에 노후에 필요한 것들도 미리 준비하고 그런 얘기들이 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7월, 8월은 정말 바빴습니다. 여름이라 더웠지만 공사가 많았어요. 이 속도로 5년만 일하면 1억 5천만 원을 더 모을 수 있었어요. 그럼 65살에 국민연금 받을 때쯤엔 예금 1억 원에 새로 모은 돈 1억 5천만 원, 총 2억 5천만 원 정도가 되는 거죠. 저는 아내한테 말했습니다. 여보, 앞으로 5년만 버티면 우리 노후 걱정 없어. 2억 5천만 원이면 충분하지 않겠어. 아내도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무리하지는 마. 건강이 우선이야. 알았어. 5년만 딱 5년만 하고 완전히 은퇴할게.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5년 후면 제가 67이니까 그때쯤 은퇴해도 충분하다고 믿었습니다. 9월에도 좋았어요. 날씨가 선선해지니까 일하기도 훨씬 편했어요. 여름처럼 땀 흘리지 않아도 되고 겨울처럼 춥지도 않았거든요. 그때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매일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긴 했지만 현장에 가면 사람들이 반갑게 맞아줬고
하루 일하고 돈을 받으면 뿌듯했습니다. 통장에 돈이 차곡차곡 쌓이는 걸 보면서 미래가 밝다고 생각했어요. 큰아들 성호가 전화했을 때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아주 좋아. 일도 잘 되고 건강도 괜찮아.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괜찮아. 아버지 아직 젊어. 5년은 더 할 수 있어. 작은 딸 지영이도 비슷한 얘기를 했지만 저는 자신 있었습니다. 몸도 건강하고 일감도 많고 돈도 잘 버니까 문제 없다고 생각했어요. 11월엔 날씨가 추워졌지만 공사는 계속됐습니다. 겨울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현장들이 많았거든요. 저는 21일 일했어요. 일당 20만 원씩 계산하면 420만 원이었습니다. 12월에도 비슷했어요.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공사가 계속됐고 연말이 되어서야 조금 한가해졌습니다. 그래도 한 달에 18회는 일했어요. 그 해를 정리해보니 정말 대단했습니다. 거의 260일 정도 일했고 평균 일당 19만 원 정도였으니까 1년에 4,900만 원 정도 번 거예요. 생활비 빼고도 2,7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예금 제외하고 1억 원이 넘었어요. 전년 말에 8천만 원이었는데 1년 만에 2천만 원 이상 늘어난 겁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 당신 덕분에 우리 노후 걱정 없겠네. 저도 정말 뿌듯했습니다. 퇴직하고 1년 반 만에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이렇게 잘 될 줄은 몰랐거든요. 건강도 괜찮고 일감도 많고 돈도 잘 버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거라고 믿었습니다. 그해 12월 31일 저녁 저는 아내랑 같이 앉아서 새해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 해에도 이렇게만 하면 또 2천만 원은 모을 수 있어. 그럼 그 다음 해까지 계속하면 정말 2억 넘게 모으는 거야. 그래. 근데 건강 챙기면서 해야 해. 알았어. 무릎 아프면 바로 쉴게. 저는 정말 자신 있었어요. 앞으로 3년만 더 버티면 67에 완전히 은퇴하고 그때부터는 정말 여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새해 1월은 평소처럼 시작됐습니다. 명절 연휴가 지나고 나서 현장들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2월 초부터 다시 일을 나갔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어요. 일당도 20만 원 그대로였고 일감도 있었습니다. 2월, 3월은 정말 바빴어요. 봄이 오면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거든요. 저는 한 달에 22일 이상씩 일했습니다. 4월, 5월도 비슷했고요. 일당이 조금 더 올라서 21만 원까지 받았어요. 5월 어느 날 현장에서 팀장님이 저한테 말했습니다. 손반장님, 요즘 현장마다 사람이 정말 없어요. 손반장님 같은 분이 제일 필요해요. 감사합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뭐든 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정말 뿌듯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현장에서 인정받는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6월엔 날씨도 좋고 공사도 많아서 한 달 내내 바빴어요. 이 속도면 1년에 3천만 원 넘게 모을 수 있겠더라고요. 7월 어느 날 경로당에서 경선이 형을 만났습니다. 영만아, 요즘 잘 나가네. 내가 소개해준 보람이 있어. 형님 덕분입니다. 정말 감사해요. 앞으로 2, 3년은 이렇게 갈 거야. 건설 경기가 정말 좋아. 경선이 형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현장에 가보면 어디든 사람이 부족했거든요. 8월은 더웠지만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9월, 10월도 비슷했습니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일하기도 편했고 공사도 계속 바빴어요. 10월 어느 날 작은 딸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요즘 어떠세요? 응, 좋아. 일도 잘 되고 아빠, 저 오늘 방송국 스튜디오 지나갔는데 아빠 생각났어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30년 넘게 일했던 그곳, 지영이가 지금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게 뿌듯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11월, 12월도 바빴습니다. 겨울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공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정말 대단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거의 270일 정도 일했고 평균 일당 20만 원 정도였으니까 1년에 5,400만 원 정도 번 거예요. 생활비 빼고도 3,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통장을 확인하니 예금 제외하고 1억 3천만 원이 넘었어요. 2년 만에 5천만 원 넘게 모은 겁니다. 아내가 정말 기뻐했습니다. 여보, 이 속도면 정말 2억 모을 수 있겠네.
저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3년만 더 하면 정말 2억 넘게 모으고 완전히 은퇴할 수 있을 거라고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다음 해부터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걸 말이죠.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월, 2월은 겨울이라 공사가 원래 적긴 한데 그 해는 유난히 더 적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갔습니다. 명절 지나고 나서도 현장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았어요. 저는 처음엔 계절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봄 되면 다시 좋아지겠지. 3월이 됐을 때 현장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현장 소장님이 아침 조회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달엔 작업량 줄어서 사람 많이 못 씁니다. 다음 주부터는 인원 줄일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이 부족하다고 난리였는데 갑자기 줄인다니 저는 불안했지만 일단 열심히 일했어요. 그래야 다음에도 불러주니까요. 하지만 그 다음 주부터 제가 다니던 현장 중 한 곳이 갑자기 공사를 중단했어요. 자재비가 너무 올라서 공사를 못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손반장님 미안한데 다음 주부터는 안 나오셔도 돼요. 공사가 잠정 중단됐어요. 팀장님이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언제쯤 다시 시작하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글쎄요. 한두 달 아니면 더 걸릴 수도 있고 건설사에서도 확답을 못해요. 그렇게 일감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다행히 다른 현장이 있어서 그쪽으로 계속 나갔지만 불안한 마음은 커져갔어요. 4월쯤엔 인력시장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사람이 많아진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150명 정도였는데 이제는 2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다들 일자리를 찾아서 나온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차량은 예전만큼 오지 않았어요. 하루에 대여섯 대 오던 게 이제는 서너 대로 줄었습니다. 당연히 일 나가는 사람도 줄었죠. 어느 날은 새벽에 나갔는데 일감을 못 얻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작년까지만 해도 일주일에 대여섯 번은 나갔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 일을 못 나가는 날이 생겼습니다. 5월엔 더 심해졌어요. 제가 다니던 또 다른 현장이 공사를 중단했습니다. 이번에는 미분양 때문이었어요. 아파트를 지어도 팔리지 않으니까 건설사에서 공사를 멈춘 거죠. 현장에 가보니 벽체만 올라오고 몇 달째 그대로 방치돼 있었습니다.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고 비계도 그대로 세워져 있는데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유령 현장 같았습니다. 손반장님 여기도 당분간 공사 안 해요. 다른 현장 알아보셔야 할 것 같아요. 또 일감이 하나 사라졌습니다. 저는 다른 현장을 찾아야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공사는 거의 나오지 않았고 기존 공사마저 계속 중단되는 상황이었거든요. 6월엔 인력시장에 사람이 25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저보다 젊은 사람들도 많이 늘었어요. 50대 초반 40대 후반으로 보이는 분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다른 업종에서 밀려난 사람들이 건설 현장으로 몰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 경쟁이 심해졌습니다. 팀장님들이 차에서 내려서 사람을 고를 때 당연히 젊은 사람들을 먼저 뽑았어요. 저는 점점 뒤로 밀렸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손을 들면서 소리쳤어요. 저요. 30년 넘는 경력 있습니다. 하지만 팀장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저씨 죄송한데 젊은 분으로 할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이 때문에 밀려난다는 게 정말 서러웠어요. 7월쯤엔 일당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만 원이던 게 18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사람은 많은데 일감은 없으니까 일당을 낮춰도 사람들이 몰렸거든요. 18만 원이라도 받아야지 안 나가면 돈이 하나도 없잖아. 옆에 서 있던 분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당이 떨어져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그달엔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못 나갔어요. 한 달 수입이 2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점심값 빼면 260만 원 정도 손에 쥐었죠. 생활비 200만 원 쓰고 나니까 6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작년 같은 달엔 265만 원을 모았는데 올해는 60만 원밖에 못 모았어요. 4분의 1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보, 요즘은 왜 자꾸 쉬어? 일 없어? 응, 잠깐 숨 고르는 시기지 뭐. 곧 나아질 거야. 저는 애써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예전처럼 돌아올 일은 없다는 걸
8월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인력 시장에 모이는 사람이 300명 가까이 됐어요. 하지만 실제로 불려나가는 사람은 10명 많아야 20명 정도였습니다. 나머지 280명은 그냥 집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일을 못 나갔어요. 한 달 수입이 17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점심값 빼면 163만 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생활비 200만 원이 필요한데 37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예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50만 원을 인출했어요.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걸 보는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까지는 매달 돈을 넣었는데 이제는 거꾸로 빼내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9월에도 비슷했어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했고 일당은 16만 원으로 또 떨어졌습니다. 그 달에도 예금에서 80만 원을 꺼내야 했어요. 10월엔 더 끔찍했습니다. 일당이 15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사람은 계속 늘어나는데 일감은 계속 줄어드니까 일당을 계속 낮추는 거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은 15만 원입니다. 모두 다 손을 들었어요. 15만 원이라도 받아야 했으니까요. 저도 손을 들었지만 뽑히지 못했습니다. 그 달엔 일주일에 한 번 꼴로밖에 못 나갔어요. 한 달 수입이 120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점심값 빼면 115만 원 정도 손에 쥐었습니다. 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했고 85만 원이 부족했어요. 또 예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100만 원을 인출했어요. 8월, 9월, 10월 석 달 동안 예금에서 총 230만 원을 빼낸 겁니다.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작년 이맘때는 한 달에 200만 원 넘게 모았는데 올해는 거꾸로 100만 원씩 빼내고 있는 거예요.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 괜찮은 거 맞아. 괜찮아. 곧 나아질 거야. 저는 그렇게 말했지만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몸도 힘들고 마음도 힘들고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11월엔 날씨까지 추워졌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는 날이 많아지면서 공사가 더 줄었어요. 겨울엔 콘크리트 작업을 못하니까 현장이 멈추는 거죠. 그 달엔 일주일에 한 번도 안 되게 나갔습니다. 한 달 수입이 90만 원밖에 안 됐어요. 점심값 빼면 86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200만 원이 필요했고 114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또 150만 원을 꺼냈어요. 통장 잔고를 확인하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1월, 2월은 겨울이라 공사가 거의 없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밖에 못 나갔습니다. 일당은 14만 원까지 떨어졌고요. 그러다 보니 매달 예금에서 100만 원 이상씩 빼내야 했습니다. 전년 8월부터 그해 2월까지 7개월 동안 예금에서 총 700만 원 이상을 빼낸 거예요. 3월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는 걸 느꼈습니다. 예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었고 일감은 계속 없었고 일당은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현장에서 들려온 한마디가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형님, 이제는 젊은 사람들만 뽑는데요. 위험하다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4월, 5월이 되면서 날씨는 좋아졌지만 공사는 늘어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멈춰 있던 공사들이 완전히 폐기되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어느 날 지나가다 보니 작년까지 공사하던 아파트 현장이 완전히 방치돼 있었어요. 철근만 세워진 채로 몇 달째 그대로였는데 이제는 녹이 슬기 시작했습니다. 비계에는 잡초까지 자라고 있었어요. 저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나가던 현장 관계자한테 물었습니다. 모르죠. 건설사가 부도 났는데 뭐 저렇게 몇 년 놔두다가 철거할 수도 있고.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런 현장이 한두 곳이 아니었거든요. 5월 어느 날 저는 남구로역 인력시장에 나갔는데 사람이 정말 많았어요. 세어보니 거의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은 2대밖에 안 왔어요. 첫 번째 차에서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오늘 콘크리트 타설 보조 10명만요. 300명 중에 10명만 뽑는 거예요. 저는 손을 들었지만 당연히 뽑히지 못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앞다퉈 손을 들었고
팀장님은 그 중에서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만 골랐어요. 두 번째 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재 정리 5명이라고 했는데 역시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그날 저는 일을 못 나갔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갔다가 그냥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누우니 눈물이 났어요. 65 먹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도대체 언제까지 일해야 하지? 6월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일당이 14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작년 같은 달엔 20만 원 받았는데 1년 만에 6만 원이나 떨어진 겁니다. 그 달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갔어요. 한 달 수입이 98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점심값 빼면 93만 원 정도였습니다. 생활비는 여전히 200만 원이 필요했고 107만 원이 부족했어요. 저는 또 예금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이번엔 150만 원을 인출했어요. 통장 잔고를 보니 예금이 8천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년 전에 1억 원이 넘었는데 1년 반 만에 2천만 원이 사라진 거예요. 이 속도면 4년도 안 돼서 바닥날 계산이었습니다. 저는 패닉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일은 계속 줄어들고 돈은 계속 빠져나가고 나이는 계속 많아지고 7월 어느 날 무릎이 너무 아파서 정형외과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찍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연골이 많이 닳았네요. 이 나이에 무거운 일 계속하시면 더 나빠져요. 좀 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일을 안 할 수가 없어서요. 그래도 무릎 관리 안 하시면 나중에 걷기도 힘들어집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는데 막막했어요. 쉬고 싶어도 쉴 수 없었거든요. 돈을 벌어야 하니까요. 아내도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요양보호사 일도 못했습니다. 병원에서 무거운 거 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8월엔 생활비가 정말 부족해졌습니다. 그 달엔 일주일에 한 번 꼴로밖에 못 나갔고 84만 원밖에 못 벌었어요. 생활비는 200만 원이 필요했고 116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예금에서 또 꺼내야 하는데 자꾸 이러다가는 정말 바닥날 것 같았어요. 저는 고민 끝에 결정했습니다. 대출을 받기로. 은행에 가서 대출 상담을 받았습니다. 담당 직원이 제 통장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예금 담보로 최대 6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리는 연 7%요. 600만 원이면 한 달 이자가 얼마예요? 한 달에 약 8만 7천 원 정도 됩니다. 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대출을 받으면 매달 이자를 내야 하는데 지금 제 상황에서 그게 가능할까?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예금을 깨면 이자 손해가 너무 컸거든요. 단기로 버티다가 갚으면 되지 싶었습니다. 신청하겠습니다. 그해 9월 초 통장에 6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 돈을 보는 순간 안도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당장 생활비는 해결됐지만 이제 매달 이자를 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긴 거니까요. 새해가 됐습니다.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은 보이지 않았어요. 1월 어느 날 큰아들 성호가 집에 왔습니다. 명절도 아닌데 갑자기 온 거예요. 아버지 제발 무리하지 마세요. 다른 일 찾으면 안 돼요. 성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다른 일이 뭐가 있겠니? 65 먹은 늙은이를 어디서 써주겠어. 그래도 몸 상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무릎도 아프시다면서요.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면 돼. 하지만 성호 눈에는 제가 괜찮아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실제로도 괜찮지 않았고요. 며칠 뒤엔 작은 딸 지영이가 전화했습니다. 아빠 오빠한테 들었어요. 요즘 너무 무리하신다면서요. 건강 좀 챙기세요. 응, 괜찮아. 아빠 아직 건강해. 무릎 계속 아프다면서요. 병원 치료 제대로 받으세요. 알았어. 걱정 마. 하지만 병원 치료를 제대로 받을 형편이 못 됐어요. 생활비도 모자라는데 병원비를 어떻게 내겠어요. 1월 한 달 동안 저는 일주일에 한두 번밖에 못 나갔습니다. 한 달 수입이 98만 원밖에 안 됐어요. 생활비 200만 원 쓰고 대출이자 8만 7천 원 내니까 110만 원 정도 부족했습니다. 대출받은 돈이 거의 바닥났습니다. 저는 다시 예금에서 돈을 꺼내야 했어요. 30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니 7,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퇴직할 때 1억 9천만 원이었는데 5년 만에 절반 이상이 사라진 겁니다. 예금 7,500만 원, 대출 600만 원, 일당 14만 원.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일하는 게 제 전부였습니다. 그해 1월 어느 날 새벽이었습니다.
휴대폰 알람이 4시 30분에 울렸어요. 옆에서 자고 있는 아내를 깨우지 않으려고 조심스럽게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났습니다. 세수도 대충 하고 어젯밤에 아내가 싸놓은 김밥 하나를 들고 집을 나섰어요. 바깥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영하 3도 1월 중순이라 날씨가 정말 매서웠어요. 두꺼운 패딩을 입었는데도 바람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창밖을 보니 아직 깜깜했어요. 차 안에는 저처럼 새벽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이 몇 명 보였습니다. 다들 피곤한 표정이었죠. 남구로역 부근에 도착한 건 4시 50분쯤이었어요. 이미 수백 명이 모여 있더라고요. 화물차 적재함 아래 건물 처마 및 편의점 앞 어디든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곳마다 사람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갔습니다. 거기에 이미 대여섯 명이 서 있었어요. 다들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으로 보였습니다. 제 또래거나 저보다 조금 어린 분들이었죠. 그런데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중에서 제가 가장 나이가 많다는 걸. 65이면 일용직 시장에서는 정말 나이 많은 축에 속하거든요. 한 분이 담배를 꺼내 피우면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좀 나가야 할 텐데. 옆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요즘 계속 꽝이잖아요. 저도 속으로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틀밖에 일을 못 나갔거든요. 이번 주도 월요일, 화요일 이틀 쉬었고 오늘이 수요일이에요. 오늘도 못 나가면 이번 주도 거의 끝인 거죠. 5시 30분쯤 됐을 때 현장 차량이 한 대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앞으로 몰려들었어요. 저도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갔습니다. 차에서 팀장님으로 보이는 분이 내렸어요. 40대 후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철근 묶을 사람 10명만 필요합니다. 팀장님이 소리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어요. 저도 손을 들었지만 팀장님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젊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차례로 불렀어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분들이었습니다. 10명이 차에 타고 차량이 떠났습니다. 남은 사람들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도 화물차 적재함 아래로 돌아왔습니다. 발이 시려서 자꾸 발을 동동 구르게 됐어요. 6시쯤 됐을 때 차량이 2대 더 왔습니다. 이번에도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저는 이번엔 더 앞쪽으로 나갔습니다. 조금이라도 눈에 띄고요. 첫 번째 차에서 내린 팀장님이 말했습니다. 자재 정리할 사람 5명. 저는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자재 정리는 제가 30년 넘게 해온 일이거든요. 철근 묶는 것보다 훨씬 자신 있었어요. 저요. 30년 넘는 경력이 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팀장님이 저를 쳐다봤어요. 잠깐 망설이는 표정을 짓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이가 좀 젊은 사람으로 할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안 뽑힌다는 말을 직접 들으니까 기분이 정말 안 좋았어요. 옆에 있던 50대 중반쯤 되는 분. 5명이 차에 탔습니다. 두 번째 차도 마찬가지였어요. 콘크리트 타설 보조 8명이라고 했는데 역시 젊은 사람들만 뽑았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손을 들었지만 선택받지 못했어요. 7시가 됐을 때 마지막 차량이 왔습니다. 이번엔 소형 트럭이었어요. 기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힘이 쭉 빠졌습니다. 오늘도 일을 못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도 비슷한 표정이었습니다. 다들 허탈한 얼굴로 흩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떤 분은 한숨을 쉬고 어떤 분은 담배를 꺼내 물고 어떤 분은 그냥 고개를 떨구고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게 참 허무했어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휴대폰을 꺼내 이번 달 통장을 확인했어요. 1월이 벌써 중순인데 이번 달 들어서 일한 게 딱 8회뿐이었습니다. 일당 14만원씩 계산하면 112만원이에요. 여기서 점심값이 하루에 7천원 정도 드는데 8회면 56,000원이죠. 실제로 손에 쥐는 건 106만원 정도입니다. 집 관리비가 12만원, 통신비가 부부 합쳐서 7만원, 식비는 아무리 아껴도 50만원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출 이자가 매달 8만 7천원씩 나가요. 지난달에 생활비가 부족해서 어쩔 수 없이 600만원을 대출받았거든요. 계산을 해보니 이번 달도 30만원 가까이 모자라더라고요.
또 예금에서 돈을 꺼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은행에서 온 거였어요. 대출이자 87,000원이 출금되었습니다. 그 문자를 보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어제 이자가 빠져나갔다는 걸 깜빡했었거든요. 아내한테 말을 못했어요. 말하면 걱정할 게 뻔했으니까요. 휴대폰 화면을 꽉 쥐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서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됐어요. 속으로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내일은 제발 일 좀 나가자. 하지만 내일도 보장이 없었어요. 요즘은 일주일에 한두 번 일하는 게 일상이 됐거든요. 심지어 일주일 내내 일 못 나가는 주도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서 빨래를 개고 있었어요. 여보, 벌써 왔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오늘 일감이 없어서 제가 대답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요즘 자주 이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도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볼 뿐이에요. 저는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온갖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65 먹고 아직도 새벽에 줄 서야 하나? 번호표 213번 받고 화물차 밑에서 떨면서 기다려야 하나? 나보다 어린 사람들한테 밀려서 일도 못하고 돌아와야 하나? 퇴직금으로 받은 돈은 반 이상 사라졌고 대출 600만 원은 계속 이자가 붙고 있고 65몸은 점점 버티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일당은 14만 원으로 떨어졌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못 나가요.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언제까지 새벽마다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가야 할까요? 언제까지 젊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일감을 구걸해야 할까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선 자꾸 숫자들이 돌아갔습니다. 14만 원 여드레, 106만 원, 30만 원 부족 대출이자 87,000원, 600만 원. 그러다 문득 제가 처음 일을 시작했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그때 저는 20이었어요. 동네 형님 소개로 방송국에서 장비 정리 보조로 시작했습니다. 케이블을 말고 조명 스탠드를 옮기고 무대 세트를 철거하는 일들이 제 하루였죠. 힘들었지만 배우는 게 많았어요. 몇 년 지나니까 정규직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그렇게 30년 넘게 일했습니다. 조명 장비를 다루며 스튜디오를 오가고 사람들을 비췄죠. 밤샘 촬영도 많았고 힘든 날도 많았지만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요? 30년 넘게 사람들을 비추던 조명이 이젠 저를 비추지 못합니다. 30년 넘는 경력도 65이라는 나이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느 날 저녁 큰아들 성호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제발 쉬세요. 제가 도울게요. 괜찮아. 아빠가 할 수 있어. 아버지 몸 상하면서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성호 목소리에 눈물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도 울컥했어요. 아들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는데 작은 딸 지영이도 말했습니다. 아빠 오늘 방송국 스튜디오 지나갔는데 아빠 생각났어요. 아빠가 일하시던 그곳인데 이젠 아빠가 안 계시잖아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30년 넘게 일했어요. 조명을 세팅하고 장비를 정리하며 수많은 프로그램을 만들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곳에 없습니다. 대신 새벽마다 인력시장에 나가서 일감을 구걸하고 있죠. 아직 젊다고 생각했는데 현장은 날 늙은이로 봤구나.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겪은 실수들을 여러분은 반복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첫째, 체력을 과신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넘게 무거운 장비를 들었으니까 건설 자재쯤이야 문제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30년 넘는 경력도 65이라는 나이 앞에선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현장은 경력이 아니라 체력을 원했고 저는 그 기준에서 밀려났습니다. 둘째 단기 호황에 속지 마세요. 2022년 건설 경기가 좋았을 때 저는 착각했습니다. 이 상황이 계속될 거라고 5년만 더 일하면 2억을 모을 수 있다고 믿었죠. 하지만 1년 만에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미분양 자재비 폭등, 공사 중단, 호황은 함정이었습니다. 셋째, 예금 있어도 대출 심리를 조심하세요. 저는 예금을 깨면 이자 손해가 크니까 단기 대출로 버티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일감이 계속 줄어들면서 대출금은 그대로인데 이자만 계속 나갔어요. 결국 예금도 깨고 대출도 갚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넷째 일용직은 체력과 나이와 경기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하나만 무너져도 끝입니다. 저는 체력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나이가 많아서 밀렸고 경기마저 나빠지면서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일용직으로 노후를 버티는 건 너무나 위험한 전략입니다. 다섯째 노후는 벌기보다 지출 관리로 버텨야 합니다. 저는 더 벌어서 모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생활비, 대출이자는 계속 나가는데 수입은 점점 줄어들었어요. 노후는 얼마를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아껴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지금 저는 65입니다. 예금은 7,500만 원, 대출은 600만 원, 무릎은 망가졌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밖에 일을 못 나갑니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몇 달 남았고요. 오늘도 새벽에 일어나서 인력시장에 나갈 겁니다. 오늘은 일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30년 넘게 사람들을 비추던 조명이 이젠 저를 비추지 못한다는 것, 체력은 기술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노후를 몸으로 버티는 건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안영수님, 이제 강남 건물 주시네요. 몇 년 전 그날 계약서에 도장 찍으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30년 넘게 댐을 관리하며 쌓아온 인생의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남편도 환하게 웃으며 제 손을 꼭 잡았고 딸도 엄마 정말 대단해요. 라며 자랑스러워했죠.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저는 그 강남 빌딩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새벽 일찍부터 몇 시간씩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버는 게 전부예요. 이게 지금 제 현실입니다. 10억이 훌쩍 넘는 상가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급매로 나갔고 서울 아파트도 헐값에 팔았어요. 그래도 빚이 남아서 지금은 좁은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믿을 수 있나요? 평생 모은 몇 억이 있었던 제가 지금은 빚쟁이예요. 물은 30년 넘게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매일 밤 이 생각만 합니다. 도대체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던 그날부터 시작됩니다. 시청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로또에 당첨되는 행운이 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안영순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정말 자랑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한국수자원공사에서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거든요. 사람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댐 관리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수문 하나를 잘못 열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수도 있고 반대로 너무 닫아두면 가뭄이 올 수도 있거든요. 특히 장마철이면 밤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2시, 3시에도 수위를 확인하러 나가야 했죠.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면 남편이 걱정했어요. 여보, 오늘은 좀 쉬어. 위험해 하지만 전 항상 이렇게 대답했죠. 내가 안 가면 누가 가? 마을 사람들 안전이 달린 문제야. 그렇게 30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사고 없이요. 동료들이 그러더라고요. 영순 씨만큼 꼼꼼한 사람 없어. 영순 씨가 있으면 안심이야.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정말 뿌듯했어요. 퇴직하던 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동료들이 꽃다발을 주면서 말했어요. 30년간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날 퇴직금 통장을 받았을 때 가슴이 벅찼어요. 2억 원이 훌쩍 넘는 돈이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남편한테 통장을 보여줬어요. 여보, 우리 이제 정말 편하게 살 수 있겠어.
남편도 환하게 웃으면서 제 어깨를 두드렸어요. 고생 많았어.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만큼 모았지. 거기에 평생 조금씩 모은 저축이 1억 정도 있었고 몇 년 전에 팔았던 집에서 차익으로 받은 돈도 있었어요. 다 합치니까 5억이 훌쩍 넘더라고요. 이 정도면 정말 노후 걱정 없겠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금도 매달 꽤 나왔어요. 두 사람이 생활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죠. 이제 진짜 여유롭게 살자. 여행도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남편과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큰딸 지영이한테도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 퇴직했어. 퇴직금도 많이 받았고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축하해요.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편하게 사세요. 그때만 해도 정말 모든 게 완벽했어요. 30년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어요. 퇴직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어요.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는데 아는 분이 다가왔어요. 영순 씨, 퇴직했다며? 퇴직금 많이 받았지? 네, 그럭저럭요. 요즘 같은 세상에 그 돈 은행에만 놔두면 안 돼. 물가 오르는 속도 생각해봐. 10년 후면 지금 가치의 절반도 안 될걸? 처음에는 내 돈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런 말을 하도 많이 들으니까 점점 불안해지더라고요. 정말 그런가? 내가 너무 보수적인 건가? 다른 사람들은 다 투자하는데 나만 뒤떨어지는 건 아닌가? 밤에 잠이 안 와서 이불 속에서 뒤척일 때가 많아졌어요. 30년 고생해서 모은 돈인데 정말 가만히 놔두면 안 되는 걸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뉴스를 보는데 이런 제목이 나왔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투자 열풍, 로또보다 확실하다. 화면에는 공사 중인 현장과 분양 상담소에 줄 선 사람들이 나왔고요. 남편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서 소리쳤어요. 여보, 이것 봐. 왜 그래? 재개발 지구야. 우리 회사 김 씨가 여기 분양받았는데 벌써 몇억 올랐대. 완전 대박이래. 남편은 원래 이런 사람이에요. 뭔가 돈 벌 만한 얘기만 나오면 눈이 번쩍 뜨이거든요. 예전에 주식도 그렇게 했다가 1,000만 원 날린 적이 있어요. 그때 저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당신이 말렸어야지 왜 가만히 있었어? 이렇게 말했어요. 상가는 어떨까? 우리도 하나 살까? 상가를 왜 사? 돈을 그냥 은행에만 놔두면 바보지. 어차피 놀리고 있는 돈이잖아. 남편이 한 놀리고 있는 돈이라는 표현이 제 마음에 걸렸어요. 그런데 상가 투자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닐 텐데. 아니야, 요즘은 다 그래. 특히 서울은 절대 안전하다고. 김 씨 말로는 입지가 워낙 좋아서 월세 걱정은 전혀 없을 거래.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정말로요. 63세의 건물주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거든요. 평생 남의 건물에서 월세 내고 살았는데 이제는 남이 저한테 월세를 줄 수도 있다니 상상해 보세요. 매달 몇백만 원씩 월세 들어오는 통장을 확인하는 기분을. 게다가 건물주라는 소리 정말 매력적이더라고요. 며칠 후 퇴직 동기들과의 모임이 있었어요. 서울 어느 역 근처 식당에서 만났는데 거기서도 투자 얘기뿐이더라고요. 요즘 부동산 어때? 나는 오피스텔 하나 샀는데 꽤 괜찮더라. 부동산은 이제 늦었어. 상가가 대세야. 특히 서울 쪽. 제가 조용히 앉아 있으니까 옆자리 김 팀장이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김 팀장은 저랑 같은 댐에서 근무했던 동료였어요. 영순아, 너는 어떻게 하고 있어? 퇴직금 투자 안 해? 아직 생각 중이야. 에이, 그러면 안 되지. 요즘 재개발 지구 알아? 거기 진짜 대박이래. 김 팀장 눈이 번쩍 뜨더라고요. 내가 아는 분이 거기서 상담하는데 완전 확실하다고 해. 월세만으로도 노후 걱정 끝이야. 얼마나 해? 10억 좀 넘게 하는데. 대출 끼면 되니까 문제 없어.
요즘 금리도 낮고 영순이 퇴직금이면 충분하지. 10억 처음 들었을 때는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김 팀장이 계속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그럴듯하더라고요. 월세가 몇백씩 나온다고 하더라. 몇백? 응, 계산해보니 연수익률이 거의 5%야. 은행 이자보다 훨씬 좋지. 진짜야? 당연하지. 서울인데 안 될 리가 있어. 우리 같은 사람들.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을 자격 있잖아. 그 말이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았으니까 이제 보상받을 자격 있다. 맞아요. 전 30년 넘게 댐을 지키며 밤낮 없이 일했어요. 명절에도 설날에도 제대로 쉬지 못했고요. 이제 조금 누릴 자격이 있지 않나요? 집에 오는 지하철 안에서도 계속 그 생각만 했어요. 그날 저녁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오늘 김 팀장한테 들었는데 재개발 상가가 월세 몇백씩 나온다고 해. 남편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몇백? 우리 연금 2배가 훨씬 넘잖아. 완전 대박인데 당장 알아보자. 그런데 10억이 넘게 해. 그 정도면 적당하지. 요즘 서울 상가 시세 생각하면 게다가 대출 끼면 되잖아. 남편이 완전 들뜬 목소리로 말했어요. 레버리지 효과 알아?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해. 내 돈만 쓰면 수익률이 낮지만 은행 돈까지 활용하면 훨씬 높아진다고. 레버리지. 그때 처음 들어본 단어였는데 뭔가 전문적이고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보, 대출 받으면 위험하지 않을까? 아니야. 월세로 대출 이자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게다가 서울 상가는 절대 안전하다고 다들 그래. 그날 밤도 잠이 안 왔어요. 하지만 전날과는 다른 이유였어요.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거든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그 재개발 지구를 직접 가봤어요. 지하철 타고 내려서 걸어가는데 와, 여보, 남편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정말 대단했어요. 곳곳에 타워 크레인이 올라와 있고 재건축 현장마다 분양 완료 현수막이 펄럭이고 사람들도 정말 많더라고요. 여보, 여기 정말 핫플레이스네. 우리 완전 제대로 찾았어. 분양 상담소는 역 바로 앞에 있었어요. 유리로 된 깔끔한 건물의 재개발. 지구 분양 상담소라는 큰 간판이 걸려 있었고요. 들어가자마자 느꼈어요. 여기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벽면 전체에 화려한 조감도가 붙어 있고 정교한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고 그리고 곳곳에 매진 임박이라는 빨간 글씨가 눈에 띄었어요. 어서 오세요. 안영수님 맞으시죠?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다가왔어요. 네, 맞는데 어떻게 아세요? 김 팀장님께 얘기 들었습니다. 저는 박상일 대리입니다. 정말 좋은 선택하셨어요. 박 대리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말도 정중하고 자신감도 넘치고 뭔가 이 사람 말이면 믿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 보세요. 박 대리가 정교한 모형을 가리키며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역 출구에서 도보 몇 분 거리, 수십 가구 아파트 단지 1층 상가입니다. 입주하면 매일 최소 수백 명 이상이 상가 앞을 지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서울에 사는 고소득층들이에요. 평균 가구 소득이 억 단위거든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졌어요. 예쁜 카페가 들어서고 멋스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모두 제 월세를 내는. 그런데 정말 월세 몇백씩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박 대리가 빙긋 웃더니 말했어요. 사실 그것도 보수적으로 잡은 거예요. 여기 주변 상가 시세 보세요 하면서 자료를 펼쳐 보여줬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주변 상가들이 평당 몇십만 원씩 받고 있다고 나와 있었거든요. 이 정도 평수면 월 몇백은 충분하겠더라고요. 게다가 입주 후 1, 2년 지나면 상권이 완전히 자리 잡잖아요. 그때는 월세가 더 오를 수도 있어요.
박대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남편이 제 팔을 슬쩍 찌르더니 속삭였어요. 여보, 이거 완전 대박인데. 저도 점점 확신이 서기 시작했어요. 30년 넘게 댐 관리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는데 박대리 같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는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자금이 몇 억밖에 없는데 몇 억을 대출받아야 하는데 그거 전혀 문제 없으세요. 박대리가 손을 흔들면서 말했어요. 요즘 상가 담보대출 금리가 4% 초반밖에 안 해요. 월세에서 대출 이자 빼도 100만 원 이상은 남아요. 계산해보니 정말 그렇더라고요. 몇 억을 4%대 금리로 몇십 년 상환하면 월 상환액이 몇백 정도, 월세에서 빼면 100만 원 넘게 남아요. 관리비랑 세금을 빼도 월 100만 원 가까이는 순이익이 나올 것 같았어요. 오히려 레버리지 효과로 수익률이 더 높아지죠. 몇 억만 투자했는데 10억 넘는 상가를 소유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서 뭔가 번쩍했어요. 그래, 이게 바로 똑똑한 투자법이구나. 계약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남편이 급하게 물었어요. 박대리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조건 좋은 호수는 이번 주 안에 결정하셔야 해요. 다음 주면 다른 분께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 말에 남편 눈빛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여보, 지금 안 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은데 이런 기회가 언제 또 와? 그때 상담소 안을 둘러보니 다른 손님들도 여러 명 있었어요. 50대로 보이는 분은 벌써 계약서에 사인하고 있었고 60대 부부는 진지한 표정으로 상담받고 있었고 저분은 벌써 두 번째 계약이에요. 박대리가 작은 소리로 귀띔해줬어요. 두 번째요? 네, 처음에 한 호수 계약하시고 너무 만족해서 추가로 또 하나 더 계약하신 거예요. 워낙 확신하시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속 마지막 의심도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나만 주저하면 바보지. 남편과 눈을 마주쳤어요. 30년 넘게 부부 생활 동안 이렇게 같은 마음이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확신에 찬 눈빛이었어요. 좋습니다. 계약하겠습니다. 박대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잘하셨어요. 안영수님, 1년 후에 저한테 고맙다고 하실 거예요. 정말 확신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동안 제 손이 계속 떨렸어요. 평생 이렇게 큰 금액을 다뤄본 적이 없었거든요. 계약금 1,000만 원이 훌쩍 넘는 돈을 이체할 때는 정말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엄청난 설렘도 있었어요. 드디어 나도 건물주가 되는구나. 계약을 마치고 나오면서 남편이 제 손을 꼭 잡더라고요. 여보, 우리 정말 잘한 것 같아. 이제 진짜 다른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그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그동안 고생한 보상을 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집에 와서 제일 먼저 딸한테 전화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서울에 상가 하나 샀어. 우와, 엄마. 진짜 대단하세요. 저 친구들한테 자랑해도 돼요? 우리 엄마 건물주라고. 딸의 흥분한 목소리를 들으니 정말 뿌듯했어요. 자랑하지 마라. 아직 시작도 안 했는데. 아니에요. 이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저한테 물려주시는 거죠? 제발요, 엄마. 딸이 완전 애원하는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으니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일단 잘 되는지 봐야지.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서울 상가인데 안 될 리 있어요. 위치도 역 앞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날 저녁 남편이랑 같이 앉아서 본격적으로 계산해 봤어요. 서울이니까 월세도 계속 오를 거고 3, 4년 후에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나중에 상가값도 오르잖아. 지금보다 몇 적은 더. 우리는 그날 밤 행복했어요. 마치 로또에 당첨된 기분이었거든요. 드디어 진짜 여유로운 노후의 시작.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우리 정말 잘 결정한 것 같아. 이제 걱정 없이 살 수 있겠어. 그러게, 월세만으로도 충분하니까 연금은 고스란히 저축할 수 있고 여행도 마음껏 다니고
지영이한테도 도움도 많이 줄 수 있고 정말 달콤한 꿈이었어요. 하지만 그때 몰랐죠. 그 달콤한 꿈이 지옥 같은 현실로 바뀔 줄은 말이죠. 계약하고 일주일 후 본격적으로 대출 상담을 받으러 은행에 갔어요. 은행 직원이 서류를 검토하더니 말했어요. 안영순 고객님, 상가 담보로 최대 몇 억까지 가능하시고요. 금리는 4.3%입니다. 4.3%면 괜찮네요. 네, 요즘 시중 금리 중에서는 낮은 편이에요. 남편이 옆에서 계산기를 두드리더니 말했어요. 여보, 월 이자가 몇백 정도 나오네. 그럼 월세에서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겠네. 당연하지. 월세가 몇백인데. 그런데 그때 딸 지영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정말 하시는 거예요? 저 좀 걱정되는데 왜 걱정해? 엄마가 다 알아봤어. 그래도 대출을 몇 억씩 받으시는 거잖아요.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지영아, 내가 뭘 알아? 엄마가 30년 넘게 일하면서 사람 보는 눈 있어. 박대리 같은 사람이 거짓말할 리 없어. 그래도 엄마 됐어. 내 걱정은 하지 마. 엄마가 알아서 할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확신에 차 있었거든요. 대출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이 살짝 떨렸어요. 평생 빚 한 번 안 지고 살았는데 이제 몇 억의 빚을 지게 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건 투자야. 나쁜 빚이 아니라 좋은 빚이지. 그렇게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남편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여보, 레버리지 효과 있잖아. 우리 돈 몇 억으로 10억 넘는 자산을 갖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부자들이 하는 방식이래. 며칠 후 잔금을 치르는 날이었어요. 통장에서 몇 억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걸 보니까 현기증이 났어요. 30년 넘게 모은 돈이 한순간에.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여보, 괜찮아. 이제 시작이야. 1년만 지나면 우리가 얼마나 잘한 결정인지 알게 될 거야. 박 대리도 환하게 웃으면서 말했어요. 축하드립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하셨어요. 입주는 몇 개월 후고요. 그때부터 임차인 모집 시작하시면 됩니다.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랑 상상했어요. 어떤 가게가 들어올까? 카페? 음식점? 뭐가 들어와도 좋아. 월세만 제때 내면 되지. 둘 다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남편이 말했어요. 여보, 댐 관리하듯이 하면 돼. 당신 30년 넘게 물 관리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안정적으로만 관리하면 되는 거야. 그 말이 맞는 것 같았어요. 댐 관리처럼 안정적으로. 그래. 나는 30년 넘게 위험을 관리해온 사람이야.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어요. 물 관리랑 돈 관리는 완전히 다른 거였거든요. 몇 개월 후 드디어 상가가 완성됐어요. 남편이랑 같이 처음 상가를 보러 갔던 그날 정말 설렜어요. 와, 여기 진짜 좋네. 남편이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깔끔한 인테리어에 통 유리창. 정말 예뻤어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좋았어요. 카페 들어와도 좋을 것 같고 맛있는 음식점 들어와도 좋을 것 같아. 여보, 이거 완전 대박 예약인데 박대리 말이 맞네. 바로 그 주부터 임차인 모집 공고를 냈어요. 처음 며칠은 전화가 제법 왔어요. 상가 문의입니다. 네, 어떤 업종 하실 예정이신가요? 카페 하려고 하는데요.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역시 서울이라 문의가 많이 오네. 하지만 며칠 지나니까 이상했어요. 문의는 오는데 실제로 계약하겠다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사장님, 월세가 좀 비싸네요. 다른 곳들은 더 적게 하던데 이 근처에 카페가 너무 많아서 경쟁이 좀 심할 것 같은데요. 요즘 장사가 어려워서 조금만 깎아주시면 계약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까다로운 사람들이 많네 정도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매달 대출 원리금 몇백과 관리비 몇십이 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연금으로는 생활비도 부족한데 매달 100만 원 넘게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그때부터 밤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이면서 계산기를 두들겼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들어와야 하는데, 남편도 점점 표정이 어두워지더라고요. 여보, 뭔가 이상한데, 박 대리가 그렇게 확신했는데. 왜 안 들어와? 조금만 더 기다려봐. 서울인데 설마. 슬슬 걱정이 되었지만 어쩔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몇 달 후 같은 상가 다른 호실 사장님을 우연히 만났어요. 어떠세요? 임차인 구하셨어요? 아직이에요, 사장님은요? 저도 아직 생각보다 쉽지 않네요. 그분과 더 얘기해보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여러 개 상가 중에 절반 이상이 아직 비어 있다는 거였어요. 요즘 상가가 워낙 어려워서 코로나 이후로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어요. 그런가요? 네, 온라인 쇼핑이 늘고 배달 문화가 자리 잡으면서 오프라인 상가 수요가 급감했어요. 특히 신축 상가들은 더 어려워요. 그 말을 듣고 집에 오는 길에 주변을 둘러봤어요. 정말 임대 표지판이 걸린 상가가 엄청 많더라고요. 기존 상권도 공실이 많은 상황에서 신축 상가까지 들어서니 경쟁이 너무 치열해진 거였어요. 월세를 좀 낮춰야 할까?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도 몇백은 받아야 원금 회수가 되는데 저도 고민이었어요. 대출 이자와 관리비 세금을 생각하면 최소 몇백은 받아야 했거든요. 하지만 몇 달 더 지나도 임차인이 안 들어오자 결국 월세를 낮췄어요. 그래도 문의가 별로 없었어요. 다시 낮추니 그제야 몇 명이 관심을 보였지만 실제 계약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남편 태도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했어요. 당신이 너무 성급하게 결정한 거야. 나는 신중하게 하자고 했는데 여보가 먼저 하자고 했잖아. 언제 내가 그랬어? 나는 계속 걱정된다고 했잖아. 매일 이런 식으로 싸웠어요. 남편은 점점 자기가 반대했던 것처럼 기억을 바꿔가고 있었어요. 여름이 되자 더 절망적인 현실을 마주했어요. 부동산 중개업소를 전전했는데 다들 고개를 저으며 말하더라고요. 사장님, 솔직히 요즘 상가는 정말 어려워요. 코로나 이후 완전히 판도가 바뀌었거든요. 그런데 시기도 안 좋아요. 요즘 자영업자들이 워낙 어려워서 새로 가게 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제야 제가 얼마나 안 일했는지 깨달았거든요. 서울이니까 무조건 잘 될 거야라는 막연한 기대만 있었지. 실제 시장 상황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던 거예요. 관리사무소에서 만난 다른 상가 사장님들과 얘기해보니 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여러 달째 비어 있어요. 월세를 많이 낮췄는데도 안 나가네요. 우리 옆 호실은 작년부터 비어 있는데 사장님이 이제 포기하고 급매로 내놓으셨대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매일 밤 혼자 앉아서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 하고 후회만 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얘기를 했을 때 그 반응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그것 봐. 내가 뭐라고 했어? 처음부터 이상하다고 했잖아. 여보가 언제 이상하다고 했어요? 계속 좋다고만 했으면서 아니야. 나는 계속 의심스럽다고 했어. 당신이 너무 확신해서 따라간 거지. 정말 화가 났어요. 남편이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었거든요. 그때부터 저는 남편에 대한 원망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같이 결정한 일인데 왜 혼자서만 책임져야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비겁하게 구는 거지? 밤마다 혼자 울었어요. 1년이 지났어요.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었고 저희 통장 잔고는 계속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말했어요. 여보, 은행에서 연락 왔어. 금리가 올라서 월 상환액이 바뀐다고. 남편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얼마나 올랐는데? 4.3%에서 6% 넘게. 월 상환액이 100만 원 넘게 더 나간대.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100만 원 넘게 더 관리비와 세금까지 합치니 월 지출이 몇백 가까이 되었어요. 상가는 여전히 비어 있는데 나가는 돈은 더 늘어나고 연금으로는 턱도 없었어요. 매달 몇백씩 적자가 나는 상황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해?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저금을 해지해야겠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차곡차곡 모은 적금 억 단위를 해지했어요. 그 돈을 통장에서 인출할 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얼마나 힘들게 모은 돈인데, 하지만 그것도 몇 달밖에 못 버틸 돈이었어요. 매달 몇백씩 나가니까 그때부터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가 평생 모은 돈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걸 지켜봐야 했거든요. 매달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가는데 들어오는 건 아무것도 없고 밤마다 계산기를 두들겼지만 답이 안 나왔어요. 이런 식으로 가면 1년도 못 버틴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몇 달 후 적금으로 마련한 돈도 거의 바닥났어요. 몇 달 만에, 평생 모은 적금이 몇 달 만에 사라진 거예요. 그때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제 정말 어떻게 해야 하지? 정말 막막해서 신용대출을 받았어요. 몇 천만 원, 신용대출이라 이자가 정말 비쌌어요. 은행에서 대출 상담받을 때 그 굴욕감 지금도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안영순 고객님, 현재 부채가 많아서 신용등급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높아요. 얼마나 하락했는데요? 6등급으로 떨어지셨어요. 그 순간 정말 현실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30년 넘게 직장 생활하면서 한 번도 연체한 적 없던 제가 이제 신용불량자 직전까지 온 거였거든요.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안영순 고객님 신용등급이 6등급으로 하락했습니다. 그 문자를 받았을 때 정말 서러웠어요. 그날 밤 남편한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반응도 잊을 수 없어요. 신용등급까지 떨어졌다고? 이제 정말 끝이네. 완전히 체념한 목소리였어요. 그해 가을 드디어 한 분이 관심을 보였어요. 많이 깎은 월세에 치킨집을 하시겠다는 분이었어요. 월세가 적으면 대출 이자도 못 감당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들어오는 게 낫지. 그분과 만나서 얘기해 봤는데 처음에는 괜찮아 보였어요. 여기 위치가 나쁘지 않네요. 치킨집 하기에는 네, 좋으실 거예요. 주변에 아파트도 많고. 하지만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사장님 죄송한데요. 좀 더 알아보니까 근처에 치킨집이 너무 많더라고요. 골목마다 하나씩 있어서 경쟁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아니에요. 죄송해요. 다른 곳 알아보려고요. 결국 그분도 포기하셨어요. 제 마지막 희망마저 사라진 거죠. 그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이제 정말 끝이구나. 더 이상 방법이 없구나. 그해 겨울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같은 단지 상가 투자자 중 한 분이 파산 신청을 하셨다는 거였어요. 그분도 저처럼 퇴직금으로 상가를 샀다가 2년간 공실에 시달리다 결국 모든 걸 잃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안 사장님도 조심하세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그분의 걱정인 목소리가 제 귀에서 맴돌았어요. 제가 바로 다음 차례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 온몸이 떨렸죠. 그 즈음 뉴스에서 기사를 봤어요. 서울 상가도 망한다. 재개발 지구가 최악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제가 꿈꿨던 로또가 이제는 쪽박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기사 내용을 보니 재개발 지구 상가 공실률이 절반에 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의 상가 투자자들이 똑같은 상황이었던 거죠. 댓글도 참혹했어요. 나도 퇴직금으로 여기 상가 샀다가 망했다. 2년째 공실. 이제 파산 신청할 예정. 재개발 상가 투자는 정말 하지 마세요.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한 댓글들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저만 바보였던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피해를 본 거였거든요. 그날 밤 울었어요. 성실하게 살아온 제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만 들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상가를 급매로 내놓았어요. 부동산 중개사 사무실에 갔을 때 그 절망감을 잊을 수가 없어요. 40대 중반으로 보이는 공인중개사가 저를 보더니 안쓰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사장님 재개발 지구시죠? 네, 요즘 정말 어려우시겠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문의 많이 들어오는데 다들 급매더라고요. 지금 시세가 어떻게 되나요? 솔직히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안 좋아요. 10억 넘게 사신 걸로 아는데 지금은 절반 정도네. 그 순간 현기증이 났어요. 귀에서 윙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의자에 앉아 있는데도 몸이 흔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것도 급매로 내놓으셔야 할 거예요. 요즘 상가 보는 사람이 거의 없어서 시간 끌면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10억 넘게가 반값, 몇 억이나 떨어진 거였어요. 대출 몇 억을 갚아도 억 단위로 부족한 상황이었죠. 그럼 제가 억 단위를 더 갚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게다가 신용대출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의자에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하나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이 사실을 얘기했을 때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는 걸 봤어요. 억 단위를 어떻게? 집을 팔아야 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달리 방법이 없어.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디서 살아? 모르겠어. 하지만 지금 당장 빚을 갚아야 해. 이 모든 게 당신 때문이야. 남편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여보가 처음에 더 적극적이었잖아요. 아니야. 나는 처음부터 반대했어. 당신이 너무 확신해서 어쩔 수 없어 따라간 거야. 그날 밤 우리 부부는 그렇게 싸우며 현실을 부정했어요. 평생 살던 아파트를 팔아야 한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며칠 후 딸한테 전화해서 상황을 설명했어요. 지영아, 엄마가 집을 팔아야 할 것 같아. 네? 집을요? 왜요? 상가 때문에 빚이 너무 많이 생겼어. 어쩔 수 없이. 엄마 그런 위험한 투자를 왜 하셨어요? 처음에는 좋다고 하시더니 이제 와서는 집까지 팔아야 한다고. 딸의 목소리가 점점 차가워졌어요. 그리고 이어서 한 말이 저도 애 키우느라 힘든데 이제 엄마까지 도와드려야 하는 거예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지영아, 그런 말은 엄마 문제는 엄마가 알아서 하세요. 저는 제 가족 챙기기도 바빠요. 더 이상 이런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딸과도 관계가 틀어졌어요. 결국 상가는 반값도 안 되는 가격에 팔렸어요. 급매라서 더 싸게 나간 거였어요. 대출 몇 척을 갚고 나니 억 단위가 부족했고 신용대출까지 합치면 억 단위 넘게 빚이 생겼어요. 서울 아파트도 급하게 매물로 내놨어요. 원래 시세보다 훨씬 싸게 팔아서 대출을 갚고 남은 돈으로는 빚을 거의 줄일 수 없었어요. 결국 빚은 그대로 남았고 저희는 월세 몇십짜리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어요. 아파트에서 짐을 빼면서 정말 모든 추억이 스쳐갔어요. 딸이 어렸을 때 숙제를 봐주던 책상, 남편이랑 같이 드라마 보던 소파, 명절마다 가족들이 둘러앉던 식탁, 하나하나가 다 추억이었는데 이제 모두 버려야 하는 거였어요. 가장 슬펐던 건 딸 방을 비울 때였어요. 어렸을 때 붙여놨던 스티커들, 학창시절 상장들, 모든 게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다 치워야 하는 거였어요. 추억들을 쓰레기통에 버리면서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이렇게 되는구나. 남편이 빈집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저도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울어봤자 소용없었죠. 이미 계약은 끝났고 새 주인이 들어올 예정이었거든요. 월세 몇십짜리 원룸은 정말 작았어요. 서울 외곽 어느 동네, 낡은 건물 3층, 엘리베이터도 없는 곳이었어요. 작은 집으로 옮기면서 정말 서글펐던 건 부부 생활의 추억들을 하나하나 버리면서였어요. 결혼 때 받은 가르들, 딸 어릴 때 사진들, 가족여행 갔을 때 기념품들,
둘 곳이 없어서 다 버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30년 넘게 쌓아온 추억이 쓰레기 봉투에 담겨 나갔어요. 원룸으로 이사한 첫날 밤 남편과 저는 좁은 방 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말없이 오직 절망과 후회만 있을 뿐이었어요. 이제 어떻게 살지?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원룸에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 남편이 갑자기 말했어요.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무슨 소리야?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같이 살아? 내 인생이 완전히 망쳤잖아. 그 순간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내가 말렸을 때 들었어야 했어. 나는 계속 위험하다고 했는데 언제 말렸어요? 처음부터 몇 억 대출은 위험하다고 신중하게 하자고. 남편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있었어요. 자기 기억을 완전히 바꿔버린 거였어요. 정말 화가 났어요. 이런 사람이 내 남편이었다니. 남편이 짐을 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남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남편에 대한 원망, 딸에 대한 실망, 그리고 저 자신에 대한 자책. 모든 감정이 뒤섞여서 정말 견딜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왜 가족들이 다 등을 돌리는 걸까? 하지만 가장 화가 난 건 저 자신이었어요. 왜 그때 그렇게 성급하게 결정했을까? 남편 말에 왜 그렇게 쉽게 넘어갔을까? 왜 퇴직하자마자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했을까? 혼자 남은 원룸에서 며칠을 울기만 했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데 울어봤자 빚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통장을 보니까 남은 돈이 몇백만 원. 이것도 몇 달이면 바닥나겠더라고요. 뭐라도 해야 했어요. 구인 광고를 찾아봤어요. 63세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식당 설거지, 청소, 야간 경비, 그런 일들만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어요. 나는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한국수자원공사 직원이었는데, 이제 청소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빚도 갚아야 하고, 월세도 내야 하고, 밥도 먹어야 하니까. 야간 청소 구인 광고를 보고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청소 구인 광고 보고 전화드렸는데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63입니다. 일 힘든데 괜찮으시겠어요? 네, 괜찮습니다. 면접 보러 간 날 정말 굴욕적이었어요. 고급 빌딩 지하에 있는 관리실, 50대로 보이는 남자 관리소장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말했어요. 새벽 3시부터 7시까지 4시간, 시급 10,000원 조금 넘고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게 받으실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청소 일 해보셨어요? 아니요, 처음인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유니폼은 여기 있고. 유니폼을 받아들었을 때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유니폼을 입고 거울을 봤을 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 정말 초라했어요. 이게 나인가? 30년 넘게 댐을 관리했던 내가. 첫 근무일 서울 한복판 고급 사무실 빌딩에서 청소를 시작했을 때 정말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몇 년 전만 해도 건물주를 꿈꿨던 제가 이제는 그 빌딩에서 청소부로 일하고 있다니 정말 아이러니했어요. 화장실을 청소하는데 갑자기 눈물이 나서 일을 멈춰야 했어요. 변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왜 그때는 그렇게 성급했을까? 아마도 서울이라는 브랜드와 상가 투자라는 달콤한 유혹에 완전히 넘어갔던 것 같아요. 게다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좋다고 하니까 저도 확신하게 된 거죠. 새벽 5시쯤 되면 출근하는 직장인들이 화장실에 들어와요. 그분들이 정장 입고 깔끔하게 차려입은 모습을 보면 몇 년 전 제 모습이 떠올라요. 저도 그랬었는데, 저도 깔끔하게 차려입고 출근했는데, 이제는 청소 유니폼을 입고 그분들이 쓴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어요. 어느 날은 제가 청소하는 모습을 본 젊은 여직원이 동료한테 작은 소리로 속삭이는 걸 들었어요. 저 나이에도 일하셔야 하나 봐. 안 됐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서러웠어요. 하지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어요. 사실이니까 매일 새벽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녹초가 되어 30년 넘게 댐 관리할 때도 힘들었지만 이건 다른 종류의 고통이에요. 육체적으로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더 힘들어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어느 날 청소하다가 뉴스가 나오는 TV를 봤어요. 재개발 지구 상가 투자자 파산 속출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기사를 보니 저와 똑같은 피해자들이 정말 많았어요. 퇴직금으로 상가 투자했다가 모든 걸 잃은 사람들, 다들 제 이야기와 너무 비슷했어요. 퇴직금으로 상가 샀다가 억 단위 빚만 남았다. 서울 상가라고 해서 믿었는데 완전히 속았다. 가족들이 다 등을 돌렸다. 나이 들어 택시 운전하며 빚 갚고 있다. 이런 댓글들을 보면서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서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아직까지 상가 투자라는 광고는 계속 나오고 있더라고요. 만약 그때 퇴직금을 은행에 그냥 넣어뒀었다면, 몇 억이 그대로 있었다면, 아파트도 그대로 있었다면, 남편도 딸도 곁에 있었다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지만 모든 걸 잃고 혼자가 된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도 살아있으니까 다행이야.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고 빚이라도 조금씩 갚아가고 있으니까. 이 속도로는 정말 90세가 넘어서야 빚을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어요. 매일 밤 청소하면서 되새기는 말이 있어요. 안전한 게 최고다. 욕심내지 말자. 이 간단한 진리를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새벽 청소를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어요. 하지만 익숙해질수록 더 서글픈 건 이게 제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지나가는데 벽에 걸린 액자가 눈에 들어왔어요. 어느 댐 사진이었어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나도 30년 넘게 저런 댐을 지켰는데 물은 그렇게 잘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앉아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어디서부터 틀어진 걸까? 첫 번째 잘못은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쉽게 흔들렸다는 거예요. 은행에 놔두면 바보다. 요즘 똑똑한 사람들은 다 투자한다. 이런 말들에 불안해졌거든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은행에 넣어둔 게 훨씬 나았어요. 몇 억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이자만으로도 연 1,000만 원 넘게 받았을 거예요. 월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연금이랑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었어요. 두 번째 잘못은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에 속았다는 거예요. 몇 억으로 10억 넘는 자산을 갖는다. 정말 그럴듯하게 들렸거든요. 하지만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에요. 잘 되면 수익이 크지만 안 되면 손실도 엄청나요. 특히 공실이 생기면 대출 이자를 고스란히 제가 부담해야 하는 거였어요. 세 번째 잘못은 딸 말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지영이가 처음부터 걱정했잖아요. 엄마 너무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때 딸 말을 들었어야 했어요. 하지만 저는 내가 뭘 알아? 라고 했죠. 30년 넘게 일한 엄마가 더 잘 안다고. 지금 생각하면 정말 후회돼요. 네 번째 잘못은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코로나 이후 상가 시장이 어떻게 변했는지, 온라인 쇼핑과 배달 문화가 오프라인 상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저는 그냥 서울이니까 괜찮겠지, 역 앞이니까 사람 많겠지, 이렇게만 생각했어요. 너무 안일했던 거죠. 다섯 번째 잘못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닌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저는 30년 넘게 댐 관리를 했어요. 물 관리는 전문가죠. 하지만 부동산 투자는 완전히 다른 분야예요. 그런데 댐 관리하듯이 하면 된다는 말에 속았어요.
물 관리랑 돈 관리는 완전히 다른 거였는데 지난주에 청소하다가 우연히 옛날 동료를 만났어요. 같은 댐에서 일했던 분이었는데 저를 알아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영순 씨? 여기서 뭐 해? 그냥 일하고 있어요. 청소? 무슨 일 있었어?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그분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상가 투자한 거 들었는데 그게 네, 다 날렸어요. 아, 안 됐네. 나도 권유받았었는데 무섭다고 안 했거든. 퇴직금은 건드리면 안 될 것 같아서 닿는 중가 정말 부러웠어요. 그분은 저처럼 큰 욕심 안 부리고 조용히 사는 거예요. 퇴직금은 은행에 넣어두고 연금이랑 이자로 검소하게 살고 지금 생각하면 그게 정답이었어요. 크게 벌려고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진 거 지키면서 조용히 사는 게 어제 청소하면서 계산해 봤어요. 만약 제가 퇴직금 몇 억을 은행에 넣어뒀으면 지금쯤 얼마였을까? 연 3% 이자로 계산하면 매년 1,000만 원 가까이 이자가 나와요. 월로 따지면 100만 원 넘게. 연금 몇백이랑 합치면 월 몇백 정도. 두 사람이 검소하게 살기에 충분한 돈이에요. 여행도 가끔 다니고 취미 생활도 하고 딸한테도 용돈 주고. 그런데 저는 욕심을 부렸어요. 월 100만 원으로는 부족하다고. 월 몇백을 벌어야 한다고. 그래서 결국 모든 걸 잃었죠. 새벽에 화장실 청소하면서 자주 생각해요. 물은 30년 넘게 관리했는데 왜 돈은 못 지켰을까? 댐 수문을 열 때는 그렇게 신중했어요. 조금만 잘못 열어도 마을이 물에 잠길 수 있으니까 수위를 매일 확인하고 일기예보를 체크하고 철저하게 관리했죠. 그런데 내 돈 관리할 때는 왜 그렇게 안 일했을까? 몇 억이라는 큰 돈을 박대리 말만 듣고 믿어버렸어요. 시장 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위험성도 제대로 파악 안 하고 댐 관리할 때 그렇게 했으면 진작에 잘렸을 거예요. 하지만 내 돈 관리할 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요즘 청소하면서 만나는 다른 청소 아주머니들이랑 가끔 얘기해요. 그분들도 다들 사연이 있더라고요. 한 분은 자식 사업 자금 대줬다가 다 날리고 이렇게 일하신대요. 또 한 분은 보증 잘못 써줬다가 집까지 날리고 원룸에 사신대요. 다들 저처럼 평생 모은 돈을 한순간에 날린 분들이에요. 그분들 얘기 들으면서 위로도 되고 한편으로는 더 슬퍼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 고생하고 있다니. 지난달에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몇 달 만이었어요. 여보, 나 지금 좀 힘들어.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남편도 결국 일자리를 못 구했나 봐요. 미안해. 나도 지금 힘들어. 그렇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어떻게든 도와줬을 텐데 이제는 저도 하루하루 살기 바빠요. 딸한테는 연락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제 전화 안 받을 것 뻔하니까 가끔 딸 생각하면 가슴이 아파요. 제가 욕심 부리지 않았으면 딸과의 관계도 안 틀어졌을 텐데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유니폼을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까 완전히 늙어버린 제 모습이 보여요. 불과 몇 년 사이에 이렇게 늙었나 싶어요. 청소 카트를 밀고 복도를 걸어가면서 생각했어요. 그래도 포기하면 안 돼. 빚을 갚아야 해. 건강하게 살아야 해. 언젠가는 딸이 용서해 줄까? 언젠가는 남편이랑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게 목표예요. 매일 밤 청소하면서 다짐해요. 다시는 욕심 부리지 말자. 안전한 게 최고야. 가진 거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해. 30년 넘게 댐을 지켰던 제가 정작 우리 집 재산은 못 지켰어요. 홍수는 막았는데 우리 집 재정 홍수는 못 막았죠. 이제는 새벽마다 남의 화장실을 청소하면서 억 단위 빚을 조금씩 갚아가고 있어요. 90세까지 살면 빚을 다 갚을 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요. 살아있으니까, 건강하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에서 돈을 은행에 넣어두면 바보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퇴직금이나 목돈 있을 때 어떤 유혹을 받아보셨나요? 그때 어떻게 하셨는지 정말 궁금해요. 아니면 저처럼 투자 실패로 힘드신 분들도 계실까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고 싶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안전한 게 최고예요. 은행 이자 적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그 적은 이자가 노후를 지켜줘요. 레버리지라는 달콤한 말 조심하세요. 잘 되면 좋지만 안 되면 인생이 무너져요. 특히 공실 리스크를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주변 사람들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마세요. 다들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서울이니까 안전하다는 말도 믿지 마세요. 그리고 가족 말 들으세요. 특히 자식들이 걱정하면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제가 딸 말을 들었으면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마지막으로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면 함부로 뛰어들지 마세요. 저는 댐 관리 전문가였지 부동산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그걸 착각했던 거죠. 우리의 이 사연이 마음에 남았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 같은 피해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금 꼭 지켜내세요.